새해 첫날부터 애플과 테슬라를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산타랠리가 없으면 이럴 효과도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을 빨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의 흐름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우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나스닥이 0.7% 그리고 S&P가 0.4%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테슬라가 무려 12% 하락했고요. 애플도 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엑스모빌도 3% 이상 하락하면서 주요 주식들이 낙폭이 컸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페이팔이 여기 있는데요. 워낙 핀테크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도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4.7% 상승했고요. 메타와 아마존도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매크로 흐름을 좀 지켜보면요. 첫 번째는 달러 강세가 주목받았습니다. 달러가 1% 이상 상승하면서 여기 있는데요. 104.4까지 올라왔습니다. 독일의 CPI가 발표됐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8.6%를 기록했고 이것은 예상치보다도 더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CPI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서 드디어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아직도 멀었다 라는 의견들이 많긴 하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10% 이상의 CPI 물가가 독일 같은 나라에서 지속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일단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6bp 하락하면서 3.76%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가도 3.8%나 하락한 78불을 기록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무려 10%나 하락하면서 이제 4불까지 내려왔고요. 따뜻한 날씨가 그 영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호석 아카데미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도 연초부터 굉장히 어려운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22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불과 3일 만에 2200포인트가 깨지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는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밑꼬리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밑꼬리가 생겼다라고 말씀했더니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사실 코스피도 25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했는데 바닥을 좀 잡아주는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테슬라와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가장 먼저 메타가 먼저 매를 맞았고요. 메타가 먼저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는 사실 잘 버텨주다가 12월 들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1년 전보다는 72.9%나 하락하는 아주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애플은 노란색인데요.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애플도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는 애플이 2조 달러 이하로 내려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3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게 한 1년 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불과 1년 사이에 30% 이상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제 애플 주가가 빠진 것은 판매량 둔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리오픈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테슬라는요, 인도량이 문제가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월가의 예상치였던 43만 대를 하회한 40.5만 대를 기록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테슬라의 생산량과 그리고 인도량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생산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인도하면서 야 물건이 없어 빨리 좀 만들어줘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생산한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판매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렸던 가격을 낮추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한 조치들을 쓰든 결과적으로는 테슬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크로 환경이 어렵고 전반적으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가 만든 물건을 다 팔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도 수급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에서 우리나라에 여기 있죠. 키움 증권에서 발행한 ELS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ELS가 판매됐을 때 평균 가격이 이 정도 되는데 낙인되는 주가 수준이 여기다. 그런데 12월 달에 이렇게 하회하면서 ELS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수급적 부담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 채널에서도 나와 주셨던 테이바 그 강승희 대표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에 걸쳐서 약 1조 원 정도 규모의 ELS가 발행됐고, 이 ELS가 사실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준 것은 맞으나 다만 이것이 테슬라의 거래량 하루에 30조 정도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이 거래량에 비하면은 아주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ELS 때문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리세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카산드라라는 필명을 쓰시는 마이클 버리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은 최고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 주기의 마지막 정점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갈 텐데, 결국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정말 커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연준은 다시 피봇을 할 거고 부양책을 쓸 텐데, 이렇게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은 또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것이 마지막 피크가 되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악담에 가까운 이야기고요.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연준이 또 다시 부양책을 쓰면 또 인플레이션이 불거질 거라는 것을 아는 연준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이번 리세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리치세션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 리치세션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블루 칼러가 아니고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일요일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생산직과 그리고 관리 감독직이 아닌 사람들의 임금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그 비중이 85%까지 올라갔다라는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임금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리치세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미국 사람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의 토탈 어셋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 부분과 라이빌리티, 부채를 보면요, 사실 아주 유의미하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산은 이렇게 많고요, 부채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리세션과 관련해서 이 그림도 하나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이 그림은 소기업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파란색 선이 앞으로 가격을 인상할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임금은 올려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마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물건의 가격과 그리고 이것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못 올릴 것 같은데 비용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여서 기업의 마진이 사실 얼마나 지켜지는지가 주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강력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리세션 얘기하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리세션 구간 어디쯤엔가는 분명히 주가의 바닥이 나올 텐데, 검정색 선으로 나온 것이 주가의 바닥이에요. 과거 어느 사례를 비교하더라도 리세션 구간에, 자 2000년대를 제외하면 리세션 구간 어딘가에는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2023년 어딘가쯤에서도 주가가 바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2023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골치 아픈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아직 불거지지 않은 문제 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부채 한도입니다. 백악관에서도 미국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 경기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지만 부채 한도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준에서 돈을 벌어서 재무부로 송금한 금액을 월별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연준에서 재무부로 돈을 계속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동안 연준이 돈을 벌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연준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 국채에서 받는 이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돈을 찍었기 때문에 생기는 금리, 줘야 되는 금리가 차이가 나면서 이게 더 크고 이게 작으니까 돈을 벌 수 있었고, 번 돈은 다시 재무부로 송금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준에서 작년에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 금리는 이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골치 아픈 상황이라는 거죠. 이 문제는 뭐냐면은 재무부에서 과거에 이렇게 연준에서 돈을 쏴주던 게 있는데 쏴주지 않다 보니까 재무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부채의 규모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채 한도가 있어서 이게 좀 리스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기와 물가 그리고 금융 안정, 이 세 가지 간의 상충 가능성이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 망가지고 금융 안정도 망가져서 골치가 아프다, 이거 잘 정교하게 정책 조합을 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굉장히 정교한지 모르겠지만 정책이 나왔죠. 부동산 규제는 이제는 다 풀어버렸습니다. 둔촌 주공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반색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자, 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의 생각은 얼마나 안 좋길래 저렇게 다 풀어주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이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BOJ, 다다음 주에 있을 BOJ에서는 지금 이미 수합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관심이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어제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적어드렸던 사우디와 시진핑, 사우디와 루스벨트 1945년 이 그림이 묘하게 대비된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린 글이 있는데요. 시진핑이 빈살만을 만났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5년에 사우디에 방문했을 때 이 그림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기름 달러로 사줄게, 기름 위안화로 사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네이버에서요, 저희 채널에도 자주 나왔던 86번가와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을 프리미엄 콘텐츠 추천 채널로 뽑아주셨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무슨 혜택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써드렸던 이런 글들을 보실 때 첫 달에는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혜택이고, 그리고 여기에 선정된 모든 채널을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BIS에서 이야기하는 M-브릿지 CBDC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BIS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BDC라는 것이 있는데 이 CBDC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어딘지를 봤더니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홍콩, 그리고 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UAE가 있습니다. UAE가 여기 왜 들어갔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도에서 석탄은 위안화, 원유는 UAE의 디르함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7월 달에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뉴스를 그냥 지나가면서 보다가 아니 뭐 UAE 통화를 왜 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CBDC 그리고 위안화 결제를 하기 위한 CBDC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 패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 패권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많이 나간 거긴 한데, 그런 거 하면은 중국을 포함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많은 나라들, 사우디도 있을 수 있고요, UAE도 있을 수 있고요, 러시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인도도 좀 도와주는 것 같고요, 이런 나라들의 준비도 생각보다 철저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경기 침체, 디폴트, 구조조정, 심지어 리치세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난처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에는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PDF 전자책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책이긴 책인데 제가 이거를 밑줄을 쳐가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과 강의의 어떤 중간 정도 되는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 아무리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소화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직접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제가 말하는 걸 들으셔도 충분히 이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에 있었던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영상도 만들고 설명을 했는데 그 영상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500개가 넘더라고요. 그 영상을 다 보실 수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축약해서 엑기스만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고민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도 꼭 생존하시고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